이번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과정을 살펴보는데 몇 가지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원래는 이제 시장터죠, 시장터.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공급자와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 수요들 사이에서 대면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장터를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고요. 이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사람을 마켓 메이커라고 합니다. 마켓 메이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많은 물건을 팔려고 들어가서 입점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살려고 하는 많은 소비자가 모이는 곳에 보면 큰 틀을 만들어서 상점도 그곳에 분양도 하고 마치 백화점처럼, 그리고 결제 시스템도 제공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마켓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불특정의 다수 구매자와 불특정의 다수 판매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그것에서 이제 이 비즈니스 거래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거래 비용들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이 마켓플레이스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직형, vertical e-marketplace, bottle이라고 하고요. 수평형 e-marketplace, 호털이라고 합니다. horizontal e-marketplace, 호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털과 보털을 합쳐놓은 것을 메가마켓이라고 하는데, 수직형은 이겁니다. 물건을 만들 때 보면은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를 가만히 부품이 필요한데, 그 부품을 또 보면 또 가만히 또 앞단에 또 다른 부품이 필요하죠. 이렇게 물건이 만들어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마다 그 과정을 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열어주는 걸 보통 수직형이라고 합니다. 수직형. 수평형은 이제 이 수직형은 특정한 제품이나 특정한 업종에 관해서 관련된 것들을 다 열어놓는 거고, 수평형은 이제 여러 업종들을 다양하게 열어놓는 거죠. 다양하게 열어놓는 건데, 이 수직형과 수평형을 합한 거를 보통 메가마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창출 방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카탈로그형이라고 해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쭉 나열해 놓고 골라서 팔게끔 해주는 카탈로그형이 있는 반면에 경매형도 있습니다. 경매형은 이거죠. 어떤 물건을 놓고 소비자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비싼 가격을 부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거죠. 역경매는 뭐냐면 거꾸로 이겁니다. 가장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기업한테 소비자가 낙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2박 3일로 부산을 놀러 가고 싶은데 부산에 호텔을 4명이서 묵고 싶다. 자, 부산에 있는 호텔이 한 100개 호텔이 있는데 우리한테 좀 제공을 해달라. 그럼 어떤 호텔이 우리는 2박 3일 4명한테 50만 원에 주겠다, 방을. 그럼 어떤 사람은 40만 원 주겠다. 우리는 40만 원 플러스 아침 식사를 더해 주겠다. 이게 역경매입니다. 역경매. 그다음에 교환 형태. 어떤 물건과 물건을 서로 바꾸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여하튼 이런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창출 방식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카탈로그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 거래 과정 가운데서 이제 조달이라는 게 있죠. 조달. 프로큐어먼트라고 용어를 하는데, 이 프로큐어먼트.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구매 요청하고 구매 요청을 승인하고 그다음에 주문하고 운반하고 결제하고 인도하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걸 이제 물품 조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부분들이 여기 오더, 그다음에 리시빙, 주문하고 그걸 받은 다음에 지불하고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니고시에이션, 이런 식으로 쭉 과정을 통해서 협상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이 흐름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 프로큐어먼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프로큐어먼트. 이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들은 카탈로그를 통해서 마켓플레이스에 내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공급하는 공급자, 다른 회사죠. 회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데하고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조달 과정까지도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같이 엮어서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마켓플레이스의 적용 사례들은 뭐 밑에 TI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가 여러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요즘은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어 특별한 사례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탈로그 이야기 나왔죠. 카탈로그는 말 그대로 이제 물품에 관한 목록표입니다. 목록표. 그래서 기업과 내지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검색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의 스펙들을 잘 표현하는 능력들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O라는 게 있습니다.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에서 이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소모성 자재, 예를 들어서 복사지, 그 다음에 뭐 잉크 뭐 이런 거 있죠. 대개는 주로 이제 필기구나 사무용품이나 청소용품 이런 것들은 원래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도 그냥 필요하죠. 원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매번 구매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터넷 기반으로 주문을 받아서 공급해주는 회사를 MRO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력 생산 물품과 상관없이 이 소모성 자재들을 일반 기업들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기업, 또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비즈니스를 MRO 비즈니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래 과정에서 에스크로라는 게 나오는데요. 에스크로는 자, 소비자와 쇼핑몰 사이에서 주문하고 배송하고 그 사이에 이제 물건 값을 지불하죠. 자, 물건 값을 지불했는데 쇼핑몰에서 떼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칠 수 있죠. 물건을 주지 않을 수 있죠. 물건 값은 갔는데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당근 마켓이라든지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에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않으면 이제 돈을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물건을 보내준다고 할 때 물건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당근 사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걸 해결하려면 에스크로를 합니다. 에스크로. 제3자,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물건값을 예치하면 물건을 판 사람한테 직접 주지 않고요. 물건 판 사람이 물건을 배달해 줘서 예치하는 순간에 물건을 배달하라고 알려주죠. 그럼 물건을 배달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받는 순간에 잘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치했던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에스크로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임치제도라고 합니다. 임치제도. 여러분들이 아마 큰 대형 마켓에서는 바로 임치제도, 에스크로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했다고 확인이 되어야만 그 돈이 판매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자, 전자화폐, 디지털 캐시, 사이버 캐시, 이캐시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현금이 아니라 인터넷상이다 보니까 돈을 전자적인 단위로 만들어서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자에게 미리 대가를 지급하고 이제 플라스틱 카드 같은 데다가 어떤 화폐 가치를 넣어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선불 카드라고 되어 있고요. 범용이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고 환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이체하는 걸 보통 전자자금 이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것도 전자화폐를 이용해서 전자자금 이체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대개는 이제 그냥 이체에 비해서는 이제 구매에 따른 결제, 구매를 하게 되면 전자화폐에서 돈이 나가고 그 전자화폐를 발행할 발행자, 보통 통장 이체는 자금 이체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지만 이 전자화폐는 내가 원래 통장에서 돈을 주고 사서 전자화폐 발행인이 그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뭘 구매하면 돈이 구매자의 통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전자화폐 발행한 데에서 그 판매한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거죠. 대신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자화폐의 가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자, 요즘은 이제 암호화폐가 많이 나왔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같은 암호화폐가 나와 있는데 전자화폐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라고 쓰고 있고 전자화폐와 다른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래할 때 암호화폐를 많이 쓰긴 하지만 암호화폐가 이게 들쭉날쭉하고 또 이 정부기관이 아직까지는 공식 화폐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전자화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비즈니스 쓸 수 있는 그런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보시면 이제 전자화폐를 구분할 때 카드형, 네트워크형, 매체 성격에 대해서 카드형은 이런 신용카드나 신분증 같은 그런 카드에다가 IC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화폐 가치를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몬텍스나 비자 캐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형은 뭐냐면 이제 주로 인터넷상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카드형이나 네트워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캐시입니다. 이캐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쌍방향으로 화폐 가치를 주고받을 때 쓰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전송 방법에 의해서 구분하게 되면 방금 이제 이런 네트워크형 가치가 화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주로 거래를 하죠.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하고, 오프라인은 이제 이런 포스 단말기를 통해서 어떤 슈퍼마켓이나 이런 매점에서 주로 카드로 긋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로 카드형은 주로 오프라인형, 네트워크는 보통 온라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계좌형, 추적이 가능한 계좌를 쭉 유지하는 게 있고요. 비계좌형, 거래가 추적이 불가능하고 그때 그냥 쓰고 마는 거죠. 쓰고 마는. 그래서 뭘 썼고 하는 걸 추적을 못하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범용과 단일 목적형. 모든 상거래에 그냥 쓸 수 있는 거와 특정한 물건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자화폐 소지자 간의 가치 이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화폐의 돈을 저 사람한테 허용을 할 거냐, 이전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 개방형은 이제 자유로운 화폐까지 이전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폐쇄형으로 볼 수 있죠. 몬텍스, 여기 나오는 몬텍스 이런 경우는 개방형이고, 이캐시는 그렇지 않다. 자기만 쓰는 거죠. 자, 이캐시에 보면은 자기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비계좌형, 거래 기록 유지가 되지 않는 거고,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몬텍스를 보시면, 몬텍스는 카드형이죠. 카드형이고 단일 목적, 발행한 단일 목적으로만 쓰고 화폐 가치 이전이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자화폐는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이 비즈니스를 위한 IT 솔루션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RP, 영어로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되어 있어 기업의 자원을 기획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기업의 경영과 어떤 자원관리에 대한 업무를 통괄하는 데입니다. 통괄. 옛날에는 MRP에서 시작을 했어요.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어떤 걸 생산할 때 자재가 필요한데 그 자재의 소요를 계획하는 거고요. 이 MRP가 나중에 MRP2, 나중에는 MIS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자원을 관리하는 기법이 발전해 왔는데, 이거의 이제 꼭대기의 솔루션이 ERP입니다. 그래서 ERP 패키지로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거죠. ERP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SCM, 그다음에 HRM, CRM, MRP 뭐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데, MRP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CRM이나 이런 SCM은 뒤에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ERP 안에 보시면은 뭐 재고 관리, 구매 관리, 생산 관리, 휴게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가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이고요. 그다음에 배송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판매 배송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가지고 있고, 물건의 자재를 도입해서 그걸 생산 가공해서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판매하는 것까지 모든 사이클을 다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주로 생산업에서 주로 쓰고 있는 그 기업 관리 시스템이 ER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 이런 ERP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 ERP하고 선풍기를 만드는 회사 ERP하고 좀 다르겠죠. 왜냐면 자재가 다르고 판매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성공한 기업들의 모델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 중심으로 해서 ERP 템플릿을 만들고요. 그래서 A라는 자동차 회사가 자기들이 ERP를 도입하겠다 그러면 이미 성공한 자동차 회사의 ERP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커스터마이징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BPR이라는 걸 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기존에 10년 동안에 해왔던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ERP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략합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A 부서, B 부서를 통합하고 A라는 사람이 하고 있던 업무를 B, C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쪼개거나 통합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 과정을 다시 조작을 하죠. 그걸 BPR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1년,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없이
다른 성공한 사례를 그냥 가지고 오게 되면 그리고 도입하게 되면 BPR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ERP를 BPR 이네이블러라고 합니다. 이네이블러는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나쁘죠. 회사 사장님이 ERP를 새로 도입했는데 다른 성공한 라이벌 회사의 것을 가지고 도입을 했어요. 우리 회사 사정을 잘 감안도 안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거부를 최소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를 CM이라고 합니다. Change Management.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최대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빨리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ERP는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한 업종의 다른 성공한 모델의 IT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 회사에 그대로 강제로 밀어 넣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일부를 수정하긴 수정하지만 보통 10% 이내에 수정하기 위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비즈니스를 위한 IT 솔루션을 성공적인 솔루션을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 바로 ERP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가지고 와서 밀어붙이지 않고 이 BPR을 이용해서 그 회사의 특징을 다 파악한 다음에 하나씩 여기 있는 거 하나, 인벤토리 하나, 프로덕션 하나, 이거 하나씩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걸 구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SI라고 합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SI에 의해서 BPR을 수행하고 SI에 의해서 하나씩 개발하면 1년, 2년, 3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ERP를 쓰는 겁니다. 자, ERP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죠. 마케팅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고객의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 구매를 촉진하고 심지어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커스터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 점유율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잠재적으로는 많은 고객을 모시고 있으면 이 비즈니스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객을 새로 얻는 것보다 기존의 고객을 충성된 고객으로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고객과의 관계가 나빠졌는데 어떤 고객이 제품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다녀요.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이 파워블로거네요. 100만 명, 200만 명의 블로거가 있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CRM은 대단히 중요하고 ERP 가운데서 중요한 모듈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SCM도 역시 ERP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죠. 제조, 물류, 유통업 이런 공급망에 있어서 어떤 기업이 지금 참고해 보니까 제품의 그 부품이 적어요. 그러면 그 부품을 생산한 회사한테 연락해서 빨리 물건을 갖다 달라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이거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그래요. 리드 타임. 물건을 자동차를 100대 주문을 받았는데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느 회사가 느려지면 결국 그 느려지는 회사에 의해서 제품 생산하는 기간이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공급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품의 부품들이 이렇게 일종의 체인을 형성하는데,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하는데 이것들이 IT에 의해서 잘 연결되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리드 타임이 줄면서 양질의 부품들이 공급받아서 결국 완제품이 빨리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기업,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과 완제품 만드는 기업 사이에 이런 부분이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는데 이게 SCM이 그걸 역할합니다. 각 분야별로 SCM 이름들이 대표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달리 나와 있는데 의료 부분 리스판스, 식품은 ECR, 의약품은 EHCR, 신선식품은 EFL 등등으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MIS는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힘을 쓰지 못해요. ERP가 MIS보다 훨씬 더 요즘 많이 힘을 쓰고 있는 IT 솔루션인데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기업의 이해 창출을 위해서 기업에 있는 모든 서브 IT 솔루션들, 회계, 인사관리, 생산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을 MIS라고 그러죠. 결국은 이제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하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고객이나 공급자의 친밀성, 아까 이제 CRM 이야기인데 CRM의 그런 효과도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경영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전체 시스템을 보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MIS를 만들었고요. 결국은 기업이 생존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게 MIS다. 네, 그 MIS보다 훨씬 더 지금 어드밴스드한 그런 개념이 ERP라는 개념으로 옮겨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MIS가 쓰이고는 쓰이고 있지만 옛날만큼 각광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MIS 안에 그룹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끼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는 뜻인데 주로 그 내부에서 전자결제를 하거나 기안에서 문서를 쓰거나 메시지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거나 약속을 정하거나 이런 업무에 맞는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업무를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그룹웨어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KMS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관리 시스템,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자, 여기 지식에는 두 가지 이야기래요. 암묵지와 명백지, implicit knowledge, explicit knowledge. 자, 이건 뭐냐면요. 자, 기업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 있죠. 판매 분야, 마케팅, 그러니까 생산 분야, 인사관리 분야. 근데 이 사람들이 5년, 10년 근무하게 되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를 암묵지라고 합니다. 암묵지. 그 사람의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 명백지는 그 사람이 글로 써서 워드 프로세싱이나 파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을 명백지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명백지를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어떤 사람이 암묵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나가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부서 이동을 하면 그 사람이 5년, 10년 동안 쌓았던 노하우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지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암묵지를 명백지로 만들어서 그 명백지를 기업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5년, 10년 동안 쌓았던 노하우들이 회사 전체에서 공유될 수 있잖아요. 이게 지식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자신이 근무하면서 회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암묵지를 명백지로 바꾸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지식을 평가합니다. 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지식인데, 이건 별론데 평가하죠. 평가해서 좋지 않은 거는 그냥 반려합니다. 그건 별로 가치가 없다, 반려하지만 괜찮은 건 등록을 하죠. 등록을 해서 그거를 회사 전체가 다 쓰게 하거나 아니면 그 부서의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5년, 10년 동안 그 자리에 사람들이 쌓았던 지식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가 잘 되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등록하고 폐기하는 과정들을 하게 되는 게 지식관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연봉도 결정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우수한 지식들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수한 지식들을 선발해서 등록도 하고 사람들한테 퍼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일리지도 줍니다. 마일리지를 줘서 나중에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연봉도 결정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자, 이런 게 지식관리 시스템이고 이것도 역시 이 비즈니스 특히 기업의 경영을 위한 IT 솔루션으로서는 첨단의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